네, 우리 FAT 1급반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제 재무상태표의 부채와 자본에 대한 이론을 쭉 정리했으니까요. 오늘 문제를 풀어서 이 시간에 문제를 풀어가지고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69쪽에 1번 문제, 부채와 자본의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분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의 분류 기준. 잘 알고 있죠? 1년. 그리고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해당이 되는 거, 유동으로 보는 것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2번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죠? 이때 쓰는 개정 과목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비유동부채 중에서 우리가 비유동부채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유동부채로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3년 후에 주겠다라고 빌렸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우리가 3년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고 좀 여유가 있는데 금방 세월이 간단 말이죠. 한 2년 지나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 내년에 바로 갚아야 돼. 그러면 이제 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유동성 대체분계다 해가지고 비유동부채 중에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이 유출될 예상되는 그런 부채는 재분류를 하죠. 그때 쓰는 개정 과목이 뭐예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유동부채 맨 마지막 개정 과목으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에 대한 이야기예요. 2번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으로 재분류한다. 자, 2번은 맞았고요. 3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일반적으로 1년이지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속한다면 1년이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이 영업주기가 특별히 좀 긴 업종들이 있죠. 대형 선박을 제조하는 조선업이라든가 또 아파트 건설업이라든가 이러한 정상적 영업주기 자체가 1년 안에 한 주기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았습니다. 그러면 4번이 틀렸겠어요. 단기 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 차입금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단기 차입금하고 유동성, 아까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이게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비유동부채가 아니죠? 틀렸네요. 유동부채죠, 유동부채. 그러니까 앞부분은 다른 설명은 다 맞았습니다. 단기 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 차입금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1년 안에 결제가 돼야 되니까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왜냐하면 1년 이내에 해당이 되면 영업주기를 따질 필요도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1년 이내면 다 유동이니까. 그러나 뒤에 결론이 틀렸다.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이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것이죠.
네, 어제 우리 그 38회 그러니까 2019년도 마지막 AT 시험이 어제가 아니라 12월 7일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어요. 예, 지금 대부분 응시자들이 뭐 물론 30대이신 분도 있었지만 이번에 거의 다 20대가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실수했다 문자를 보내봤더니 뭐 멘붕이 왔다 막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어요. 이제 몇 사람이. 그래서 오늘 아까 오후에 그 반이 지금 이번 달 20일까지 수업인데 요거 좀 꺼놓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죠. 의류를 판매하는 여왕 패션의 거래 자료이다. 6월 30일자에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6월 3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건이죠. 자, 6월 30일, 6월 20일에 구입한 의류 외상대금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랬습니다. 예, 우리 유동부채 배울 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다 그러면 지급어음 대변에 기록해가지고 부채를 증가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급어음 대변에 있는 거, 네, 여기도 있고 3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은 뭐가 돼요? 외상대금을 갚은 거잖아요. 6월 20일 날 아마 외상을 한 모양이에요. 그 외상대금을 갚은 거니까 차변은 부채 감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감소가 떠야죠. 그래서 3번이 올바른 회계처리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이렇게 회계처리해야 됩니다. 분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해 가시죠? 예. 다음에 3번 매입 채무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될 게 매입 채무는 두 개밖에 없어요. 개정 과목이. 하나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하나는 지급어음. 예. 매입 채무는 오직 개정 과목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 여기 있네요. 지급어음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합산하면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만 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는 문제예요. 3번은. 그러니까 이 개정 과목을 분류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가 이 이론 시험에 꽤 많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오후에 풀어줬다는 문제 있잖아요. 예, 여기 지금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나왔던 문제 중에 요런 문제 보세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냐. 아까 문제는 매입 채무를 계산하면 얼마냐. 지금 여기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냐. 여기 지금 개정 과목을 6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판매비와 관리비, 우리가 지금 비용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아직 진도상 이제 다음에 배울 내용이지만, 예, 이 여섯 개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만 골라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풀었던 매입 채무만 골라내는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지난주 토요일 날 나왔던 FAT 1급 문제, 5번 문제로 나왔던 이론 문제예요. 예, 급여, 여기 노랗게 표시해놓은 게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수도광열비, 접대비, 세금과분과. 이자 비용하고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하죠. 영업의 비용으로. 그래서 이거 빼고 나머지를 더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개정 과목의 분류를 우리는 재무회계상의 개정 과목 분류, 매입 채무는 무엇이고,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죠. 뭐 채무 문제 나오다 하면 밑에 개정 과목을 6개를 놔주고 거기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섞어놓고 아래 다음 내용 중 유동부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정 과목 분류가 얼마만큼 우리 이 시험에서 많이 다루어지느냐. 예. 오늘 오후에 푸니까 응? 예, 객관식입니다. 이론이 다 객관식. 예, 이 문제네. 이제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상태표인데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이 2번이 옳지 않은 거였거든요. 유동자산 우리 배웠잖아요. 자, 재무상태표의 차변에는 이게 자산이죠, 전부. 예. 대변은 여기서 여기가 부채고 이 두 개가 자본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합계 자산과 대변의 합계 부채와 자본의 합계는 항상 일치하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여기 있는 것 중에 틀린 걸 찾으라 이거예요. 2번이 왜 틀렸냐? 유동자산이 75만 원이래. 그러면 자산에서 이거 우리 유동자산에서 배웠고 매출채권 유동자산으로 분류되고 상품 재고자산도 유동자산. 여기까지가 유동자산이거든요. 이건 75만 원은 지금 이 두 개만 더한 거죠. 상품을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다 해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개정과목 분류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매출채권이 어떤 무엇이 매출채권이다. 매입채무가 무엇이 매입채무다. 유동부채가 어디까지가 무슨 개정과목들이 유동부채다. 또 비유동부채는 우리 배웠던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것이 비유동자산이다. 이런 그 개정의 분류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실제 시험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또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한 건가요? 네, 3번 문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총개정 원장을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전기라는 것을 알아야 이 문제를 제대로 이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전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총개정 원장이니까 장부에 지금 전기가 되어 있잖아요. 자, 7월 20일 거 전기와 7월 12일 거 전기를 분계를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돼. 자, 7월 12일 것이 먼저 앞에 있으니까 요거부터 분계 써볼까요? 날짜가 빠르니까. 자, 7월 12일 분계는 어떤 분계냐면은 먼저 개정 원장을 보세요. 외상매입금 개정 대변에 기록했죠? 그러니까 대변의 외상매입금이죠. 100만 원. 그리고 이 상품은 상대 계정이 상품이라는 거예요. 차변의 상품. 네, 100만 원입니다. 이 분계가 7월 12일 분계. 그러면 이걸 딱 써놓고 여러분은 이걸 충분히 해석할 수 있잖아요. 상품, 자산이 증가했네. 대변에 자산을 상품을 사면서 외상으로 샀구나. 바로 정리가 되죠. 네. 그 다음에 7월 20일 분계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7월 20일. 자, 차대변 이렇게 나눠서 써볼게요. 자, 외상매입금 차변에 기록했죠. 그러니까 차변이 외상매입금이에요. 외상매입금 차변이 자 60만 원입니다. 자, 상대 개정과목이 뭐예요? 지급어음이죠. 그냥 대변이 지급어음이라는 얘기예요. 60만 원.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거래를 풀이해 볼까요? 네. 외상매입 부채가 증가했군요. 뭘 샀지? 산 게 아니 부채가 증가한 게 아니라. 네. 제가 또 딴소리. 자, 부채는 어디? 차변에 썼어요. 부채를 차변에 쓰는 건 부채의 감소죠. 네. 그러니까 부채가 감소됐다. 부채가 감소. 그러면 부채를 빚을 갚았다는 건 뭔가를 줬을 거 아니에요. 어음을 줬네. 어음. 그래서 부채 증가 된 거죠.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이런 거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여왕 패션 그 문제하고 지금 그 회계 처리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T 계정 원장이 주어지면은 이런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이 거래가 2건밖에 안 되잖아요. 2건의 분계를 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든가 머릿속으로 잘 안 그려지면 이렇게 시험지 빈 공간에다가 빨리 약식으로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답 찾는 건 충분하죠. 자, 1번 7월 20일 지급어음 60만원에 만기가 도래했다. 이 거래에 만기 도래한 거 없죠?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건 답은 1번이에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1번에서 답을 찾고 시험 볼 때는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 볼 때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틀렸어요. 7월 20일 거, 7월 20일 거래는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답은 1번이고 2번은 그럼 맞았나 보겠습니다. 7월 12일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맞죠? 7월 12일 이 거래. 그 다음 7월 20일 외상 매입금 중 일부 60만 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네. 왜 일부라는 표현을 여기 썼냐면 여기 100만 원인데 60만 원만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뭐 일부 이게 2건이었는지 1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한 건으로 본다면 이것도 이거에 관한 건이니까 일부만 갚았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맞았어요. 3번도. 4번 7월 말 외상매입금 잔액은 40만 원이다. 외상매입금 잔액은 100만 원 중에서 60만 원 어음 발행해서 갚았으니까 40만 원이 남은 거 맞죠? 그래서 여기 2번부터 4번은 오케이. 다 맞은 것이다.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보면요. 다음의 내용에서 기억, 니은의 대변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알맞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대변을 물어봤으니까 뭐 차변, 대변 다 우리는 한번 써보죠. 자, 기억은 뭡니까? 상품, 판매, 매장 직원, 유니폼으로 사용할 의류를 구입하고 외상을 했대요.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냐 미지급금이냐 이 말입니다. 차변은 우선 뭔지도 한번 같이 써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매장에 있는 직원들의 유니폼을 회사가 사줘야 되죠. 네. 그러면 우리는 회사는 그걸 뭘로 처리하느냐? 네, 기억번이죠. 회사는 이거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돼요. 기억은 나중에 이제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개정 과목에 대해서 알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복리후생비. 네. 만약에 유니폼이 10만 원짜리다. 그러면 10만 원. 대변에는 외상으로 했대요. 그러면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10만 원. 외상매입금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까 문제에서 매입 채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이 지급어음이다. 왜 매입 채무라고 하느냐면은 외상매입금을 매입 채무라고 하는 이유는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외상한 것만 외상매입금이에요. 유니폼 사고 외상한 건 외상매입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니폼이라든가 뭐 비품이라든가 이런 재고자산, 즉 재고자산을 사고 외상한 것이 아니면 전부 다 미지급금이에요. 여러분 재고자산이 뭔지 알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입니다. 그거 사고 외상으로 한 거, 그것만 외상매입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급어음도 마찬가지예요. 어음을 발행했다고 해서 다 지급어음이 아니라 우리가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어음 발행한 것만 지급어음이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대변이 이건 지급어음이고 미지급금이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류를 구입하고 외상을 했다. 이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류는 재고자산이죠. 상품이니까. 그러면 차변에 이거는 상품.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만 원. 대변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외상 매입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대변을 물어봤는데 기억은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니은은 재고자산이니까 외상매입금이 된다. 이게 두 개가 다 부채이지만 여기도 부채고 요 밑에 있는 것도 부채입니다. 똑같은 부채로 분류되지만 이 미지급금은 우리가 일반 채무라고 그러죠. 일반 채무. 일반적인 채무다. 밑에 있는 외상매입금은 매입 채무라고 그러죠. 매입 채무다. 매입 채무. 이렇게 매입 채무와 일반 채무를 개정 과목을 달리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6번. 외상매입금 계정의 차변에 기록되는 거래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여러분 부채. 차변에 기록했다는 건 뭘까요? 부채를 감소시킨 거죠. 부채를 감소시킨 거죠. 외상매입금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를 차변에 기록했다? 그럼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부채 감소. 자, 그것을 찾으면 돼요.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부채 증가. 2번. 비품이라는 것은 외상매입금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통과. 상품.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이거는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대변에 기록하는 것이죠. 상품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차변은 그냥 상품이죠. 그 다음에 4번. 상품 외상대금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바로 4번이 차변이 외상매입금, 대변이 보통예금. 차변의 외상매입금은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 이러한 결합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부채 감소, 자산 감소. 네, 결합관계. 부채 감소, 자산 감소.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이런 결합관계. 자, 여러분 결합관계에 관해서 우리 전표관리 NCS 시험 본다고 그랬잖아요. NCS 시험. 우리 언제 보더라? 우리 전표관리 시험 12월 달에 한번 봐야 되는데 그때 그 문제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의 경우에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쓰고 결합관계까지 써라 그러면 차변에 쓸 때는 부채 감소라고 쓰셔야 되고 대변에 쓸 때는 자산 감소라고 써야 돼요. 이거 분계 쓸 때. 그래서 분계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밑에 이렇게 박스를 그려 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차변, 여기 대변 이렇게 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래의 결합관계 쓰라고 또 여기다 또 여기 또 칸을 이렇게 하나씩 더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쪽에는 이게 외상매입금이니까 부채 감소. 외상매입금 차변에 오면 부채 감소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만약에 대변에 갔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 이제 여기가 자산 감소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래는 교환거래라고 그러죠. 우리 거래 종류에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가 있어요. 그렇게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걸 맞추는 문제. 그것도 5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을 계약하고 상품 인도 전에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변의 개정 과목은 이랬어요. 네. 상품 매출을 계약하고 상품 인도 전에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변이 뭐냐? 여러분 계약금 중에 부채는 뭐예요? 미리 받은 선수금이죠. 그래서 4번에 선수금이다. 선수금이다. 계약금 관련된 개정 과목이 2개가 있잖아요. 선수금과 선급금이 있는데 우리가 계약금을 수령했다는 건 뭐예요? 받았다는 거잖아요. 계약금을 받으면 부채가 돼요. 그게 선수금. 우리 자산 배울 때는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선급금, 이건 자산. 선수금은 부채. 그래서 부채 개정 대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다음 대화 내용을 보고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밑줄 친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 개정 과목이 뭐냐 하는 문제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 관련 직원 부담금을 제외하고 460만 원을 이체시켰다. 그러니까 이 사람 급여가 500만 원인데 급여 500 중에서 40만 원을 공제하고 460을 이체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제하는 것은 뭐냐? 예, 잘 알죠? 예수금. 예수금이라는 부채죠. 예, 예수금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은 대화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밑줄 친 부분이 여기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네, 이것도 예수금이죠. 예수금. 네, 이번 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직원 급여 계좌에 이체하였습니다. 요 제외하는 거 예수금이다. 네, 예수금이죠. 다음에 10번.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비유동 부채에서 우리 크게 네 가지로 우리 정리해서 배웠습니다.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자, 유동성 장기 부채는 여기 자산이 아니라 이거 비유동 부채군요.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열거한 거는 비유동 자산을 얘기한 거고 비유동 부채는 사채, 장기차 입금, 네, 뭐 임대 보증금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입니다. 부가세 수금 유동 부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앞에 문제에서 예수금 여기 나왔잖아요. 이 예수금은 원천징수한 것들,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들이 예수금이라면 부가세 예수금은 뭐냐면요. 거래처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세금을 우리 회사가 받아놓은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걸쳐서 그 부가세를 매입 부가세 공제하고 납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예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이거는 우리 돈이 아니란 말이죠. 예, 우리 수익금으로 가끔 이제 개인 사업하는 이 사장님들의 경우에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요, 내 수익금을 내가 세금으로 낸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 금액이라는 건 거기 공급가액이에요. 공급가액에 내 이익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공급가액에. 그래서 공급가액의 10% 이거는 매입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매입자가. 그것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거래징수 의무가 누구냐면은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의무를 줘요. 우리 원천징수 의무를 회사에 그 사용자에게 주듯이 거래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세금은 회사의 매출액이 아니에요. 회사의 영업수익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래를 할 때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우리 대표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부가세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내 이익에서 세금을 낸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좀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부가가치세법을 제대로 알면 그런 표현은 틀린 거예요. 네, 거래처로부터 세금 받아놓은 것을 내가 거래징수 납세 의무만 있는 거예요. 납세 의무만. 그래서 그 돈은 결국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추적을 해보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공부할 때 또 여러분 이해하실 거고. 아무튼 이거는 유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법인의 경우에 부가세 예수금 적립분계를 1년에 4번 해야 돼요. 4번.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그렇기 때문에 유동이고 요거는 비유동입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유동에서 배웠죠. 사채 비유동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비유동이다. 그래서 다라 3번이 답입니다. 앞에 가나는 유동이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한공은 종업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이 거래를 회계 처리한 후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그런데 종업원 퇴사 직전에 우리 회사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7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유동 부채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퇴직금 추계액을 모두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회사 이 사람들이 퇴직할 때 누가 퇴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회사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7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너무 적게 설정했죠. 예. 적게 설정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퇴직금 지급할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분계를 한번 써보면 이 11번의 회계 처리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지급할 때 상계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는 이미 했어요. 이거 설정할 때, 전기 결산 때. 그렇기 때문에 또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700만 원이 이렇게 대변에 적힙니다. 보통예금 대변에.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가 이제 감소한 거죠. 좀 직원이 나갔는데 부채 감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회계적으로 그래요.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 그래서 퇴직금 지급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보통예금에서 1,000만 원이 나가죠. 700만 원만 나갔다면 아까 그 회계 처리로 끝나요. 자, 직원이 나가서 이제 빚은 회사 빚 없어졌고, 예, 회사 자산, 그 사람 퇴직금 줬으니까 우리 회사 빚은 부채가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기에 너무 적게 설정한 거예요. 모질해. 모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에 비용 처리한다. 그게 비용 계정 과목이 바로 퇴직급여죠. 전기에 퇴직급여 비용 처리를 너무 적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3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비용 발생이다. 비용 발생이다. 그래서 거래금액 총액이 지금 1,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300만 원이 손익거래가 섞여 있죠. 그래서 이런 거래를 우리가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한다. 이거죠. 혼합거래. 거래금액 총액이 비용이나 수익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비용이나 수익인 경우에 우리를 그걸 혼합거래로 분류하죠. 거래의 종류를 분류할 때. 이렇게 함께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 회계 처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자산이 증가하는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자산이 증가한다? 없죠. 자산 증가하면 자산 감액이 차변에 적혀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부채가 감소한다? 예, 부채 감소. 700만 원이라는 부채 감소가 생기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차변에 기록하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자본금이 증가한다. 여러분, 자본금이 증가하려면요, 유상증자밖에 없어요. 유상증자는 뭐냐?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유상으로. 그러니까 여기 주식 발행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려면 이익이 나야 돼요. 네,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 거래에서는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났습니다. 네? 비용이 난다가 아니라 비용이 발생했어요.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 감소합니다. 여러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으로서 손익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려면 여기 혼합거래나 손익거래가 있으면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해요. 근데 이건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익잉여금은 감소하죠. 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뿐이다. 부채 감소.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가보면요. 주식회사 한공은 종업원 홍길동 씨가 퇴사하여 퇴직금 6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홍길동 씨 퇴사 직전 주식회사 한공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000만 원이다. 홍길동 씨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분계로 옳은 것은 네. 뭐 방금 했던 문제하고 같으니까 네. 600만 원 퇴직금 줘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 원 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600만 원 이렇게 상계하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600만 원 나가면 끝나죠. 네. 그래서 옳은 거 1번이 옳습니다. 다음에 13번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을 나타낸다. 맞죠? 2번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주식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맞고 네 나머지를 기타 자본잉여금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없죠? 맞습니다. 그러면 4번 보통주 자본금은 액면금액에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그렇죠? 자본금이라는 것은 액면금액을 자본금으로 적는 거니까 네 액면금액이 곱하기 발행한 주식수 하면 자본금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면 4번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매도가능증권은요 타사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을 때 매도가능증권입니다. 자기 주식은 자기 주식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기록을 해요. 자기 주식은 개념 과목도 자기 주식입니다. 그냥 매도가능증권이 아니라 자기 주식으로 회계 처리해요.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이라는 그 개념 과목은 여러분 그 자본의 개념 과목 분류에서 자본 잉여금이 아니라 자본 조정에 있죠. 자본 조정.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15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4번 네, 주식회사 한공이 자본 증자를 위해 액면 5,000원의 주식을 6,000원에 발행한 경우 올바르게 분계된 것은 자 아까 자본금은 뭐예요? 액면으로 자본금을 계산한다. 그러면 6,000원이니까 초과 할증 발행을 했죠. 1,000원. 그게 자본잉여금의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한다. 자, 그러면 1,000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 5,000원은 자본금인 게 대변에 있어야 되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증자하면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예, 액면가로 자본금 계산하고 1,000원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서 자본잉여금으로 이게 분류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은 자산 증가, 대변은 자본 증가 이런 분계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15번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4월 1일 법인을 설립하고 액면가 5,000원의 신주 100주를 7,000원에 현금 발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14번에 마찬가지로 주식을 할증 발행했습니다. 이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이 분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숫자만 다르지. 자, 그러면은 자산의 증가 여기 있죠. 현금 6,000원 자산 증가 있는 것이고 자본잉여금의 증가 그렇죠. 이 초과 발행한 거 할증 발행한 게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게 바로 자본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 증가 있고 자본 조정의 증가 없어요. 자본 조정은 여기에 없죠. 자본 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이거예요. 이게 자본 조정인데 이 분계에서는 주식 할인 발행이 아니니까 이건 해당 사항 없고 수익의 발생 없어요. 수익 발생. 네. 부채 감소 요 부채 관계 없어요. 그래서 가나 1번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계를 여러분이 반영하시면 돼요. 자, 10분간 쉬도록 할까요? 네.